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찰스 디킨스의 피기 클럽 여행기를 읽는 수요 랜선 독서 모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독서 모임 5회차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벌써 막바지로 달려가네요. 지난 시간에는 랜선 독서 모임 3회차를 진행하면서 화끈하고 시원한 사건이 벌어지는 25장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피긱 씨와 웰러 씨가 넙킨스 씨 가족들에게 징글 씨의 정체를 폭로하는 장이었죠. 그리고 일단 징글 씨는 물러났고요. 그 뒷부분에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웰러 씨는 그댁의 하녀 메리와 풋풋한 사랑에 빠지면서 또 앞으로의 줄거리를 좌우하게 되죠. 이렇게 지난주에는 20장부터 29장까지 피기 클럽 여행기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읽으셨나요? 아마 실제로 책을 같이 읽으시는 분들은 피긱 씨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갈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책을 아직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4회 찰스 디킨스 독서 모임을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는 30장에서 39장까지 함께 읽는 주간입니다. 30장에서 39장 사이에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워들 씨네 집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피긱 씨는 두 젊은 외과 의사랑 사귀게 되고 또 윙클 씨는 누군가에게 반합니다. 크리스마스 휴가에 벌어진 스케이트 소동, 그 부분 저는 참 재밌게 읽었어요. 등장인물들에게는 정말 희한한 소동이지만 읽는 사람은 진짜 배꼽을 잡고 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는 와중에 피긱 씨의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없었던 피긱 씨는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처하는데요. 자신이 그 벌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스로 여행을 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스에서 벌어진 엉뚱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바스는 광천수로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피긱 씨는 약 2달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기로 하고 여관이 아니라 머물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좀 넓어서 우연히 만난 돌러씨 부부와 함께 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은 36장과 37장 사이에서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찰스 디킨스 랜선 독서 모임 제4회 피귀 클럽 여행기. 찰스 디킨스 지음, 허진 옮김, 시공사. 36장 블레더드 왕자 전설의 진실과 윙클 씨에게 닥친 재난. 짧은 원고를 다 읽은 피긱 씨는 하품을 여러 번 하고서 원고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잉크 스탠드 서랍에 넣은 다음 무척 피곤한 얼굴로 초를 들고 위층 침실로 향했다. 그는 관습에 따라서 돌러 씨의 응접실 앞에 멈춰 문을 두드리고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다. 돌러 씨가 말했다. 잠자리에 드십니까? 저도 그러고 싶네요. 음산한 밤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군요. 피긱 씨가 말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피긱 씨는 자기 침실로 갔고 돌러 씨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경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난로가 의자에 다시 앉았다. 자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큼 마음 졸이는 일은 없는데 특히 그 누군가가 파티에 갔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당신에게는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파티에 간 사람이 빨리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진다. 혼자 깨어있을 때는 시계바늘 소리도 너무 크고 당신은 거미줄로 뒤덮인 느낌이다. 적어도 우리는 항상 그렇다. 처음에는 뭔가가 오른쪽 무릎을 간지리다가 똑같은 감각이 왼쪽 무릎을 괴롭힌다. 그래서 당신이 자세를 바꾸자마자 간지러움은 팔로 옮겨가고
팔다리를 움직여서 온갖 기이한 자세를 취하다 보면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져서 코가 떨어져 나가라 문지른다. 할 수만 있다면 분명 코를 떼어내 버릴 것이다. 눈도 불편한 신체 일부에 불과하고 이쪽 초의 심지를 자르는 동안 저쪽 초의 심지가 1.5인치나 나온다. 그 밖에도 신경을 건드리는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혼자 오랫동안 깨어있는 것은 결코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돌러씨가 난로가에 앉아서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인정머리 없는 파티 참석자들 모두에게 정말로 화가 났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다. 그날 이른 저녁에 머리가 아프니 집에 남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아도 기분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돌러씨는 선잠이 들어 난로 창살 쪽으로 쓰러지다가 얼굴이 되지 않게 겨우 고개를 들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결국 뒷방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물론 자지는 않을 것이었다. 난 깊게 자는 편이니 깨어 있어야 돼. 돌러씨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여기서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겠지. 아 그래, 지금 야경꾼 소리도 들리잖아. 저기 가는군. 소리가 작아졌어. 더 작아졌네. 모퉁이를 돌고 있어.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돌러씨 역시 그토록 오랫동안 주저하던 모퉁이를 돌아 깊은 잠에 빠졌다. 시계가 3시를 알렸을 때 작고 뚱뚱한 가마꾼과 크고 마른 가마꾼이 돌러 부인을 가마에 태우고 바람에 날리듯 초승달 모양 광장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오는 내내 가마는 물론이고 자기 몸을 가누느라 야단법석이었는데 높은 지대로 올라와 광장에 들어서니 바람이 포석을 깨뜨릴 듯 맹렬하게 빙빙 돌았다. 두 가마꾼은 기쁜 마음으로 가마를 내려놓고 길가로 난 현관문을 크게 2번 두드렸다. 얼마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하인들이 모르페우스의 품에서 푹 잠든 모양이야. 키 작은 가마꾼이 횃불 드는 소년의 불에 손을 녹이며 말했다. 모르페우스가 하인들을 꽉 끌어안아서 깨우면 좋겠다. 키 큰 가마꾼이 말했다. 다시 두드려 보시겠어요? 가마 안에서 돌러 부인이 외쳤다. 괜찮으시면 2-3번 두드려 보세요. 키 작은 남자는 이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계단에 서서 8번에서 10번씩 총 4-5번 깜짝 놀랄 만큼 요란하게 문을 두드렸고 키 큰 남자는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길가로 나가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조용했다. 이런, 돌러 부인이 말했다. 다시 두드리셔야 할 것 같군요. 초인종은 없습니까, 부인? 키 작은 가마꾼이 말했다. 있어요. 횃불 든 소년이 끼어들었다. 제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손잡이밖에 없어요. 돌러 부인이 말했다. 끈이 망가졌어요. 하인들 머리가 망가지면 좋겠군. 키 큰 남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해보시겠어요? 돌러 부인이 예의 바르게 요청했다. 키 작은 남자가 다시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점점 더 초조해진 키 큰 남자가 키 작은 남자와 교대하더니 정신 나간 우체부처럼 큰 소리로 2번씩 문 두드리기를 끝없이 반복했다. 결국 윙클씨의 꿈속에서 클럽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의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봉으로 탁자를 계속 내리치기 시작했다. 꿈은 이제 경매장에서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경매사가 모든 물건을 사들이는 혼란스러운 내용으로 바뀌었다. 결국 윙클씨는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확실해질 때까지 10분 정도 침대에 조용히 누워 귀를 기울였고 32-3번까지 센 다음에야 무척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나 잠귀가 밝은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톡톡, 톡톡, 톡톡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윙클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면서 양말과 슬리퍼를 서둘러 신고 가운을 걸쳤고 난로에서 타오르는 희미한 불로 낮은 초에 불을 붙인 다음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드디어 누가 오네요, 부인. 키 작은 가마꾼이 말했다. 내가 지금 송곳을 들고 저 사람 뒤에 서 있으면 좋겠어. 키 큰 가마꾼이 투덜거렸다. 누구세요? 윙클 씨가 체인을 풀며 외쳤다. 꿈을 대지 마, 철대가리 같으니. 키 큰 남자가 당연히 하인이 나온 줄 알고 진저리를 치며 대답했다. 빨리 문 열어. 이봐, 빨리 하라고 눈꺼풀 무거운 친구. 다른 가마꾼이 응원하듯 덧붙였다. 아직 잠이 덜 깬 윙클 씨는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문을 살짝 열고 빼꼼히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은 소년이 들고 있는 횃불에 이글거리는 빨간 불빛이었다. 윙클 씨가 집에 불이라도 났나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활짝 열고 촛불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서 앞을 열심히 보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저것이 가마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 촛불이 꺼졌다. 윙클 씨는 자기도 모르게 계단으로 나왔고 바람의 힘 때문에 문 역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런 사고를 치셨구만. 키 작은 가마꾼이 말했다. 가마 창문에 비친 부인의 얼굴을 본 윙클 씨는 얼른 뒤돌아서 온 힘을 다해 쇠고리를 두드리면서 가마를 다시 들고 가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들고 가요, 들고 가. 윙클 씨가 외쳤다. 누가 나오고 있잖아. 나 좀 가마에 태워줘요. 어떻게 좀 해줘요. 윙클 씨는 이러는 내내 추위에 벌벌 떨었고 그가 쇠고리에 손을 올릴 때마다 바람이 더할 나위 없이 흉하게 그의 가운을 휘날렸다. 사람들이 광장을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숙녀분들도 있잖아. 뭐든 좋으니 날 좀 가려줘요. 내 앞에 좀 서줘요. 윙클 씨가 포효했다. 그러나 가마꾼들은 깔깔대고 웃느라 지쳐서 윙클 씨를 전혀 도와줄 수 없었고 숙녀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절망에 빠진 윙클 씨가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제 숙녀들이 몇 집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다가왔다. 윙클 씨는 아직까지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있던 꺼진 초를 내던지고 돌러 부인이 앉아있는 가마로 박차고 들어갔다. 이때 크레덕 부인이 마침내 문 두드리는 소리와 목소리를 들었고 나이트캡 대신 머리에 쓸만한 것을 찾은 다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거리 쪽으로 난 응접실로 내려가 창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윙클 씨가 가마에 올라타고 있었다. 크레덕 부인은 밑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자마자 격렬하고 음산한 비명을 지르며 돌러 씨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그의 아내가 다른 신사와 달아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자 돌러 씨가 침대에서 고무공처럼 벌떡 일어나 응접실로 달려갔고 그가 창문에 도착한 순간 피긱 씨도 다른 창문을 열었는데 두 사람의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윙클 씨가 가마로 박차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야경꾼! 돌러 씨가 미친 듯이 날뛰며 외쳤다. 저놈 잡아! 저놈 잡으라고! 꽉 잡고 있어! 내가 내려날 때까지 가둬놔! 목을 그어버리겠어! 칼 줘요! 칼 줘요! 크레덕 부인! 암! 분개한 남편은 비명을 지르는 여주인과 피긱 씨를 뿌리치고 작은 식사용 나이프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윙클 씨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용맹한 돌러의 끔찍한 위협을 듣자마자 들어갈 때만큼이나 재빨리 가마에서 내려 슬리퍼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광장을 따라 빙 돌며 달렸고 돌러 씨와 야경꾼이 그 뒤를 맹렬하게 쫓았다. 앞서 달리던 윙클 씨는 광장을 두 바퀴째 돌 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서 돌러 씨의 면전에 문을 쾅 닫은 다음 침실로 올라가서 문을 잠갔다. 그는 세숫대와 받침대와 서랍장과 탁자로 문을 막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도망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몇 가지 챙겼다. 돌러가 침실 문 앞까지 쫓아와서 열쇠 구멍을 통해 내일 윙클 씨의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변함없는 결심을 맹세했다. 그런 다음 응접실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대혼란을 이루었는데 사태를 중재하려 애쓰는 피긱 씨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마침내 사람들이 각자의 침실로 흩어지고 사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37장 웰러 씨가 야회에 초대받다.
피긱 씨가 까다롭고 중요한 비밀 임무를 웰러 씨에게 맡기다. 다음 날 피긱 씨가 평소 기상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계단을 내려와 종을 울렸다. 쌤, 문을 닫게. 웰러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피긱 씨가 말했다. 웰러 씨가 그렇게 했다. 어제 이 집에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네. 피긱 씨가 말했다. 그래서 윙클 씨는 돌러 씨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걱정할 만한 이유가 생겼지. 아래층에서 여주인에게 들었습니다. 쌤이 대답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유감스럽지만 말이야. 피긱 씨가 더없이 당혹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윙클 씨가 폭력 사태를 걱정한 나머지 사라져 버렸다네. 사라지다니요? 쌤이 말했다. 한마디도 없이 아침 일찍 집을 떠났네. 피긱 씨가 대답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고. 남아서 싸웠어야지요. 쌤이 경멸스럽다는 듯 말했다. 돌러라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요. 글쎄 쌤, 피긱 씨가 말했다. 나는 그의 용맹함과 과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어쨌든 윙클 씨가 사라졌어. 찾아야 하네. 찾아서 나한테 데려와야 해.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면요? 쌤이 말했다.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피긱 씨가 말했다. 누가 그 일을 하지요? 쌤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자네가. 피긱 씨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웰러 씨는 이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고 곧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 뒤 쌤은 평범한 전가를 전달하고 온 사람처럼 아주 침착하게 돌아와서 어느 모로 보나 윙클 씨와 똑같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오늘 아침 로열 호텔에서 역마차를 타고 브리스톨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쌤, 피긱 씨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는 참 대단한 친구야. 더없이 소중한 친구지. 자네가 그를 따라가야겠네. 물론이죠. 웰러 씨가 대답했다. 윙클을 발견하는 즉시 나에게 편지를 쓰게. 피긱 씨가 말했다. 자네를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면 쓰러뜨려서 가둬도 좋아. 모든 권한을 주지. 아주 조심하겠습니다. 쌤이 대답했다. 윙클에게 전하게. 피긱 씨가 말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 때문에 내가 크게 흥분했고 크게 불쾌하고 당연히 크게 화가 났다고. 알겠습니다. 쌤이 대답했다. 그에게 전하게. 피긱 씨가 말했다. 자네와 함께 곧장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와 함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내가 가서 데려올 테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쌤이 대답했다. 윙클을 찾을 수 있겠나? 피긱 씨가 그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겁니다. 쌤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좋아, 피긱 씨가 말했다. 빨리 출발할수록 더 좋겠군. 피긱 씨는 지시를 끝낸 다음 충직한 하인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즉시 도망자를 뒤쫓아 브리스톨로 출발하라고 명령했다. 샘은 여행 가방에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다. 복도 끝에 다다른 그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돌아오더니 응접실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주인님! 샘이 속삭였다. 그래, 샘. 피긱 씨가 말했다. 제가 주인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한 건 맞지요? 샘이 물었다. 그러길 바라네. 피긱 씨가 말했다. 쓰러뜨리라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겠지요? 샘이 물었다. 물론이지. 피긱 씨가 대답했다. 당연하네. 자네 생각에 필요한 대로 하게. 자네는 내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야. 샘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문틈에서 머리를 뺀 다음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이런 걸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이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우리의 피기클럽 회원들은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그 사건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대체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직도 저는 실마리를 못 찾겠네요. 사실 읽으면서 피기클럽 사람들이 벌이는 소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꾹꾹 참고 있어요.
아직 분량이 조금 남았는데 점점 더 재밌어지면 어쩌자는 거죠?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찰스 디킨스의 이 섬세한 표현력과 재치 있는 반어법에 혀를 내두르게 돼요. 이건 또 번역의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공사의 찰스 디킨스 선집 중에서 이 피기클럽 여행기는 국내 초역이라서 딱히 비교할 만한 번역본이 없기는 한데요.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적절하게 그 영어 원문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읽으면서 한 번 더 웃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수요 랜선 독서 모임 4회차예요. 저는 이 랜선 독서 모임 덕분에 이 피기클럽 여행기를 정말 꾸준하게 잘 읽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낭독을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 책을 직접 읽고 이 원문의 맛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책 읽는 날들 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